저는 죄송한데 그 마스크 아, 이 와이파이 되네.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예. 같이 있어. 아, 와이파이 되네. 일단 저기 그 리모델링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포스코 건설 아시죠? 네. 포스코 건설이 작년에 그 리모델링 수주를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에 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한 10분짜리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리모델링이 아주 전반적인 아주 그냥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서 저희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꼭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이 동영상 끝나고 제 소개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도시를 만드는 키워드 리모델링. 합리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 리모델링. 세계적인 건축물에 따라올 수 없는 역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한 건축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리모델링. 유럽 북미 선진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산업을 찾고 이미 건축 시장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이어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업이 바로 리모델링. 우리나라 미래 건축 시장을 이끌 힘입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동 증축과 함께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 가능.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가구수 증가 범위 확대.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 삶의 만족도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 연한은 15년. 기본 계획 수립 후 곧바로 추진위원회 설립. 공사 기간을 포함하며 전체 사업기간 4, 5년 정도면 새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은 2015년 4월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후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받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공공적인 규제가 많아 재건축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짓는 용적률. 재건축은 지역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제한을 막고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해서 재건축에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한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리모델링은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처럼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개포동 D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173%, 리모델링 시 277%, 재건축 시 299%로 재건축이 용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50%, 기부채납 10%를 제외하면 실제 용적률은 2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용적률을 비교해보면 리모델링은 277%, 재건축은 224%로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시 조합원 분담금 1억 3천만 원, 재건축은 2억 8천만 원.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더 적습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울 강남의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청담 두산 아파트 청구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시세 6에서 7억 원대에서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로 증축한 뒤 시세 14에서 15억 원대로 상승. 대치 우성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시세 8억 원대에서 준공 후 시세 12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에 준하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있는 것을 놀라운 수준으로 재해석, 재창조해내는 일입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벽체 중 남겨야 하는 구조 체반을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리해냅니다. 수직 증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의 기초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을 더 박아 보강 공사를,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덮습니다. 수평 골조를 올리면서 세대별 벽체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지진 에너지 흡수 효과가 입증된 내진 장치 댐포와 콘크리트로 내진 보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율을 요구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율을 똑같이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는 구별을 못한다. 꾸준히 늘고 있는 지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서해 먼 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에까지 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4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규모 5.1의 강한 지진도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진의 안전한 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소방 안전 기능 역시 새로 지은 아파트와 같은 법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달합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 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세련된 아파트 외관, 휴식 기능이 추가된 뛰어난 조경 시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키즈 카페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스템, 카메라와 격리 시스템을 통한 3중 보안 시스템, 넓고 편리한 주차 공간과 첨단 주차 관제 시스템, 넓고 쾌적한 내부 구조,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더해지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 감각적인 인테리어,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월패드 시스템, 모든 출입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원패스 스마트 시스템,
일괄 손등 시스템, LED 조명 등 최첨단 시스템 적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실업용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최신 성능을 갖춘 단열재, 환기 시스템 적용, 냉난방 성능이 향상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보다 빨리 새 아파트의 장점과 편안함을 누리는 여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를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은 언제까지 이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의 시간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예. 유튜브에서 못 본 줄 알아요. 아, 있습니다. 이게 이 리뷰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 코퍼레이션이라고요. 회사는 물레동에 있습니다. 지식사업센터, SK 지식사업센터 요 바로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 회사가 세종 코퍼레이션인데 원래 어반이라는 그런 정비사업체로 출발을 한 업체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부서를 최근에 이제 3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리모델링 사업의 수주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위입니다. 수주 수준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규모가 좀 다른 정비사업체보다는 좀 큽니다. 다른 정비사업체들은 대다수가 정비사업 면허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 면허도 있고 교통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각된 그런 같은 업종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수주도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고 저희가 또 많이 또 수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4개 현장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수로는 뭐 한 15,0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면. 그걸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회사의 이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 우리 사장님께서 항상 어디 가서 설명회를 하면 회사 설명을 좀 잘 좀 해달라, 홍보를 꼭 해달라 해서 뭐 본의 아니게 뭐 회사 자랑질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아름다운 도시를 창조하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 세종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바뀐 건데요. 원래는 어반이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반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희 자본은 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설립했고요.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저희가 엔지니어 활동 주체도 있고 교통영역평가도 있고 환경영역평가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 정비사업체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 주식도인데요. 최고 위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표사님 있고, 우리 총괄부사님 있고, 경영관리부, 정비사업부, 리모델링사업본부, 도시계획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명수가 정확히 35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40명까지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직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심한 직종의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밑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정비사업본부하고 리모델링사업본부가 도시계획본부를 이렇게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
대한민국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대표사님이 계시고요. 뒤에 박사시고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부산에 코디네이터고요. 정비사업본부는 우리 정비사업본부장님이 김일수 부사장이 맡고 있고 저는 리모델링 사업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학입니다. 다른 업체들을 보면 전부 다 요거만 갖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리, 전문관리요. 근데 저희는 엔지니어링 활동 중이고요. 교통영향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도 저희가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거 갖고 왔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문정 신화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정확하게 2달 반 만에 조합사업을 하면서 세대수는 1316세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공자 선정을 했고요. 포스코건설로 시공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원갤럭시, 이거는 잠원동에 있는 갤럭시 아파트인데요. 이게 롯데에서 캐슬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처음 붙인 데가 여기입니다. 잠원갤럭시 1차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초입에 바로 있습니다. 예, 256세대예요. 여기도 저희가 저기를 했고요. 조합설계 인간을 냈고요. 시공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롯데건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워낙 롯데건설이 턱받이면서요. 여기 잠원동에 롯데건설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롯데가 가장 좀 힘이 셉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이렇게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락산역 1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송파구 가락동에 보면 그 헬리오시티라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2064세대입니다. 현재 동의율이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갖고 있는데요. 창립 초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동의서는 70% 가까이 거쳤습니다. 창립 초기를 해야 되는데 창립 초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대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집합을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소 대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를. 창립 초기를 해야지 조합설 인간을 내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지금 창립 초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10월 달에 코렉스 있죠? 잠시 코렉스에서 저희가 시공자 선정 초기, 창립 초기를 합니다. 가락산역. 그 다음에 여기 오금 아나마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299세대입니다. 여기는 이미 행위허가를 픽했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행위허가라고 하고요. 구청 심의, 구심의에서 끝납니다. 여기 송파구 심의에서 끝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울시 심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차에 보시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이 용적률이 343%죠. 기존의 용적률. 그런데 몇 프로로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냐면 용적률 504%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적률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 빼고 지상에 있는 면적의 합계입니다. 전층을 다 합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면적이 30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라고 하는 거예요. 400%면 400평을 짓는 거를 400%라고 하면 500%라고 하면 500평이 지어지는 거예요. 면적이. 지하에 있는 건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04%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504%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요. 500%대 미만으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 심의에서 이건 틀림없이 어떤 컴플레인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내려서 해야 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여까지 다 득해가지고 이미 분담 구청이 끝났습니다. 5월 연말에 2주합니다. 2주하고 착공에 들어가고 그런 단지. 고덕에 가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07세대, 여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게 928세대로 바뀌고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298%예요. 30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457%로 바뀝니다. 리모델링은 종 제한 없이, 지역지구 제한 없이 용적률을 무조건 완화를 해줘요. 리모델링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 불가한 단지, 여기 같은 단지가 사실 재건축이 되게 힘든 단지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이빠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보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 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상당히 비싸집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수 우국신이라는, 이수역 앞에 보면 우국신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세대수가 우성 아파트, 극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 세 개 아파트가, 4개 아파트가, 우성 2차, 3차, 그 다음에 신동 아파트,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지인데요. 세대수가 4,396세대예요. 근데 이게 5,053세대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그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목동우성 2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모든 설계가 선정이 되고, 설계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동의 그 명부가, 이 아파트 전체의 명부가 확보되고 딱 2달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70% 걷어가지고 조합설립을 인가를 냈고요. 13일날, 이번 달 13일날 조합설립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이제 시공자 선정총회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그 다음에 둔촌대 3차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공자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됐는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작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림 우성 1차, 2차, 5차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쬐끔쬐끔해요. 200세대, 100세대, 150세대 뭐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연합해서 같이. 아까 제가 요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웅실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4,400세대 되는 이 아파트들이 전부 하나의 조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협의를 봤는데 구청의 담당자가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하나 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해서 아마 2개로 나눠서 3개 단지를 하나, 그 다음에 신동 아파트를 하나 해갖고 2개 단지를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1차, 2차, 5차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이렇게 이 3개를 한꺼번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회 필요센터, 이게 이제 여기 아주 이제 초기에 여기 있는 이제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걸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량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착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건너뛰고 뭐 중요한 내용만 해드릴까요?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내용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법이 바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이 예전에는 제가 당산 평화 아파트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 살다고 오신 분이에요. 아, 거기 계셔요? 예. 강태원 조합장님 아시겠네요, 거기? 아니, 오늘 안 오셨는데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거 한번 하시고 그러세요? 거기가 제가 관여를 좀 했습니다. 예, 거기서 저는 건설사 출신인데요. 예, 좀 현장을 제가 4개의 현장을 완공을 했어요. 당산 평화, 그 다음에 도곡동시, 그 다음에 마포 호수, 그 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 이게 도곡동의 동신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당산평화, 그다음에 방배구전. 방배구전 아시나요? 방배동이. 아무튼 뭐 그거는 그게 이게 지금 수평주칙, 수직주칙, 별도주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30%밖에 용적 내 집의 전용 면적의 30%만 증축을 하고요. 1층을 피로티로 띄우면 위로와 한 개층만 해줬어요. 그게 어디냐 대표적인 데가 당산평화아파트. 당산평화아파트 그렇게 했어요. 지하를 파고 동과 동 사이 지하를 팠습니다. 거기가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산평화아파트가. 그 가운데 있는 그 거기를 지하를 판 거예요. 지하 2층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씁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이번에 좀 개선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부담이 크니까. 일반 분양하는 세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 집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게 크겠죠. 공사 전체를 다시 해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요. 뭐 전용 면적이 뭐 한 3평에서 4평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4평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계약을 지하 주차장까지 다 파지. 그 여기에 아마 들어오셨을 때 30평형이거든요. 이게 아마 여기 들어오실 때 계약 면적은 아마 한 45평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럴 36평이라고요. 36평 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될 겁니다. 지하하고 이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층의 면적까지 다 합해가지고 공유 면적. 그래서 그 정도 아마 계약이 똑같습니다. 리모델링도 계약 면적 전체의 지하에 파져 있는 그 파져가지고 주차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면적 전부 다 산정해서 계약 면적 곱하기 공사비를 합니다. 대략 한 50평은 되겠죠. 또 이제 뒤에 나오고 제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뒤로 나오니까. 지금 여기 이제 법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세대수 증가하고 수직주축을 허용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개수입니다. 개수. 117세대. 네, 그렇습니다. 117세대를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동 증축을 하던, 수평 증축을 하던, 수직 증축을 하던 할 수가 있는데요. 그 117세대는 평형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30평형대니까 무조건 전용 면적의 40%를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40% 내에서 몇 프로를 내가 내 집을 늘리는 데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117세대를 만듭니다. 이해가시죠? 총량제 전용 면적의 40%의 총량제. 여기 있는 30평대 아파트 전체 세대수 곱하기 그럼 지금 현재 30평이고요. 40평 나오면 12평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783 가구에 12평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40평. 전용 면적이니까요. 네. 지금 현재 30평인데 여기가 25.03평이 들어가요. 네. 거기. 그래서 그 면적의 4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량이에요. 40%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집을 25% 정도 늘리고 나머지 15%를 일반분할 때 쓰면 면적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 면적으로 해서 평형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집을 만약에 30%를 늘리고 10%만 주면 더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117세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기는 이 30%라는 이 내용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30%라는 거는 전용 면적 25.7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5.7평 전용 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30%밖에 지금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해배. 죄송합니다. 85 평방미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밑에 거는 40%, 위에 거는 30%.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40평. 무조건 40%입니다. 여기는 30평형. 전용 면적이 25.04평이에요. 요게 이제 내용인데, 다만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안전지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은요, 먼저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해줍니다. 구청에서 구역 지정을 하려면, 지구 지정을 하려고. 그리고 구역 지정을 해주려면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면 그러면 구역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재건축을 해야 되고 준비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50% 받아서 동의를. 리모델링은요, 무조건 15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설립을 해서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다만 성남시는 해줍니다. 성남시는 아예 직원을 마련해갖고 이재명 씨가 시작하고 있을 때 아예 그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을 아예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한 그 조합당 20억인가 30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2%대의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지원해준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범형 아파트로 된 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일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정시형 아파트. 거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16세대인데요.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 비용을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2억 정도를 송파구청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갖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왜? 거기는 시범형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범형 아파트는 지원을 해줘요. 안전진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 이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셨잖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움을 행정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래갖고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조합설립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 2분의 1, 전체의 67%, 그러니까 66.7%, 3분의 2 이거를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체 70%를 받으면 거의 그 수준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 정도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를 낼 수가 있어요. 손쉽게. 66.7% 받아갖고는요 되게 힘들어요. 구청에서도 잘 안 해줍니다. 뭐 이것저것 투입자고 가지고 하나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게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데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받아야 되는데 70% 정도 받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을 때 지금 여기에 각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들이 어느 동은 C등급을 받고 어느 동은 B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등급은 안 나오는 거죠. D등급을 받으면 재건축해야 돼요. 조건부 재건축이에요. D등급. 그러니까 D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가 20년 이제 조금 넘었죠. 27년. 20년. 30년 조금 안 됐는데 지금 40년 된 아파트도 C등급 나와요. 여러분 올림픽 아파트 아시죠? 88년도에. 그것도 C등급 나왔어요. 강자도에 여의도에 강자아파트 가까운 있잖아요. 그거 40년 넘었습니다. 그것도 C등급 나왔어요. 유지보수에서 10년 더 쓰자는 거예요. 그만큼 재건축을 지금 규제를 했죠. 모금 아파트는 왜 D등급 나왔어요? 모금 아파트는 D등급 나온 게 아닙니다. 목동 아파트 있던지. 거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내용이 있겠죠. 근데 다른 데에 저기를 하면 원래 그 재건축의 그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틀립니다. 점수를 매기는 자체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구조적인 부분, 리모델링은 통상적으로 구조 부분을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구조도 보지만 여러 가지 생활 여건, 그 다음에 주변 시세하고의 어떤 차이, 그 다음에 생활에 불편한 거, 생활할 때 불편한 점, 이런 점들 다 복합적으로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강화했어요. 그건 옛날에 가져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지금은 법이 더 강화돼가지고 구조 부분을 50%의 점수를 줍니다. 예전에 30%였어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받습니다. 절대. 통합. 나가면 뉴스 본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게 오래됐거나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받으면 절대 제가 해갈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만약에 받았다. D등급 안 나오는데 실제로 안 나와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조가요. 얼마나 강한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죄송한데 제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있잖아요. 그게 철근 콘크리트조예요. 철근 조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예요. 그게 지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재합니다. 명수로 해가지고 관광 코스잖아요. 또 그만큼 이 철근 콘크리트조가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강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의 수명이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100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할 때 보면 그 정량적인 걸 다 안 지킵니다. 뭐 쉽게 해서 콘크리트 부을 때 뭐 물도 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수명이 좀 더 단축된다. 그래서 60년 정도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 그리고 피복 두께 있잖아요.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채워지면 여기서 보면은 철근이 여기에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께, 요거 두께, 요거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이 철근의 피복 두께. 요게 또 정확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이게 틈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틈새가 있으면 공기나 물이 들어가고 이 철근이 산화철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녹이잖아요. 녹이 부패가 되면서 이게 터져나와요. 콘크리트가.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제가 뭐 아주 전문적인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안전진단 받으면 분명히 B등급 아니면 C등급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B등급, C등급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부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 통상적으로 10%를 기부 채널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땅이 100평이면 10%를 기부 채납하면 10평이잖아요. 10평을 띄어내고 그럼 90평이죠. 90평에 임대아파트가 50%를 치면 거기에 30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평에서 계산을 하면 3, 9, 27 이 270%밖에 못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서도 임대아파트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아파트를 줘야 되죠.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런 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니까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단지들, 아까 보였던 그런 단지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개념을 참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정말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방배동 궁전아파트를 했던 그 사진이에요. 공사 실제로 했던 그 사진인데 넘어갈게요. 본부장님 그 내력벽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음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 있고 내년 3월에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다음 달에 이번 달 내에 한다고 지금 하는데요. 내일이잖아요. 30일. 그죠? 이번 달에 한다니까 기다려봐야죠. 아직 업계에서 뭐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업계에서는 그게 특별히 크게 이 리모델 사업의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거는 일부 단지들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그거를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 자료를 보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수직증식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구조가 어디 별도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수직측이 용이한 게 아니고요. 수평직측이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과 집 사이의 벽. 고잖아요. 예? 고 같은 거 이런 거요. 여기는 남현조가 아니라 벽실이잖아요. 여기는 벽이 기둥이에요. 여기는 이 아파트는 벽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벽이 그러니까 거실과 안방에 있는 가운데 있는 벽 있죠. 예. 그 벽이 내력벽이에요. 내부에 있는 내력벽. 그거는 철거가 돼요. 가능해요. 일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하게 되면 무지막지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이고 그럼요. 공사비가 가성비를 따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해줘도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거 철거 없이 그러면 구조 변경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러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 방배 예약하신 여기죠? 그다음 당산 쌍용예약 여기 나와요. 그리고 도곡 쌍용예약, 그죠? 담성 쌍용예약. 요겁니다. 요것들을 제가 이제 수행을 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했고, 저는 그 부서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이 돼서 완공돼 갖고 입주되어 있는 단지는 여기입니다. 실제로 요 두 개, 요거는 대수석 계획이에요. 주차장 그런 거 없이 그냥 면적만, 지상의 면적만 넣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거는 좀 뭐 크게 뭐 리모델링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요거 저 최초 이제 단지 전체라는 게 방배 쌍용예가 것입니다. 이게 세 동짜리인데요. 284세대예요. 근데 동과 동 사이를 주차장이 전부 다 지상에만 세웠거든요. 근데 동과 동 사이를 아파트가 없는 동과 동 사이 거기를 전부 팠습니다. 지하 2층.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 가격이 물론 그때 부동산 가격에 좀 편승했지만 따블 됐어요. 방배도 됐어요. 10억짜리, 20억짜리. 그래서 거기 총무이사님이 아직도 저하고 통화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큰 평수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큰 평수하고 좀 중적 30평대 평수가 있었고요. 40평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40평대를 팔아서 30평대를 산 거예요. 두 개를. 그 총무이사님.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집 한 채 이 가격이 그때 가격이 더블이 되니까 지금은 그분이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맨날 부모 받으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큰 소리 치면 됩니다. 그때 그거 때문에. 그래서 한 20억 가까이 그냥 버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잊지 못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한 게 뭐예요? 청담 아이파크 이건데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그런 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담동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아파트 가격이 이거는 요즘 그냥 1억이에요. 애지간하면 그냥 1억. 1억이 예전 같은 되게 주택복권 하나 맞으면 1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1억 그러면 그냥 돈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용적률이 요런 용적률을 갖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완공된 아파트들입니다. 리모델링 돼서 완공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다 350%인데 요거만 30%였죠. 요 밑에를 다 보시면요. 250%가 388%. 388%는요. 준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이에요. 주거, 저 3종 주거가 몇 프로냐면 서울시가 최대한 데 줄 수 있는 게 300%예요. 이거는 뭐 건축 쪽에 계시는 분 있으면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400% 이하로 받는 거는요. 이 아파트의 그 주거 그 지역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 돼요. 근데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 아니죠. 3종이잖아요. 도시 지역, 그죠? 그리고 공업 지역. 공업 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공업 지역은 전북 방향으로, 북쪽으로 일쪽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주거 3종은요. 전북 방향으로 일쪽을 받아야 돼요. 높이 입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요. 현행법.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식직이 저 북쪽으로도 저기 백이동하고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아파트들이 다 수용자를 합니다. 예, 거기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쪽은 안 되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 방향으로 그게 걸리잖아요. 저쪽 뒤쪽으로. 그런데 그 일조권이 무시가 됩니다. 전북 방향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업지역. 그게 특혜입니다.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오거마 아파트가 200 아까 97%였는데 이 아파트가 430%로 행역을 받았고요. 올 연말에 이주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말에는 부을 내어도 줄을 짓지 말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을 짓지 말고 그냥 부드로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앞에 불을 내어도 뒤에 불을 붙지 말고 하는 단어가
리모델링은요, 재건축은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무조건. 용적 제한을 무조건 적용을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없어요. 지금 있는 거 아까 보셨지만 가락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뭐 500% 가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예전에 뉴스에서 네? 뉴스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도 법적 상한 요점을 넘어가면 기부 차량을 하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운영 지침이 리모델링 운영 지침이 지자체마다 다 내려갔어요. 실제로 지자체라고 하는 건 구청이죠. 예, 지자체마다 다 내려갔는데 아직 그게 통과를 안 했어요.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로 이제 운영 지침이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에 준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40%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40%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이거 제가 이따가 다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데 쉽게 해서 이겁니다. 도로로 기부차량 했을 때 몇 프로,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지었을 때 몇 프로, 각각의 프로테지가 다 있어요. 그거를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40%까지 다 찾을 수 있다. 그걸 적용을 안 하면 다 못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40%까지 찾는 거예요. 지금 뭐? 잠깐만요. 재건축처럼 용적률 제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은 저기 용적률이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처럼 전체의 세대 수의 15% 이상 지역되는 세대지였던 거죠. 그걸 모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선, 삼직선, 15직선 대비는 3개직선 안 되고 일단 그게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용적률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전체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40% 얘기했던 거는 전용 면적에 대한 40%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공유 면적에 대한 용적률의 제한은 없어요. 다만 전용 면적 부분만 40% 이상을 넘지 마라. 그 대신 그 공유 면적은 얼마든지 거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100%가 다 나와요. 117세대 말고도 건물 질 수 있는 공태 있으면 또 무슨 질수 있다는 네, 별도직 칠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40% 범위 내에서 전용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아까 내려놓은 평수의 40% 범위 내에서. 네. 결국은 용적률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적률 제한은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건 40%의 전용 면적 있잖아요. 자, 거기서 20%는 내 집을 늘렸어요. 그럼 20% 남잖아요. 전용 면적이. 그 20% 전용 면적이 있는데 전용 면적만 딱 그 면적만 하면 예를 들어 10층 아파트를 거기다 졌다. 별동으로. 그러면 전용 면적밖에 없으니까 날라서 들어가야겠죠. 10층을 하면. 내가 날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 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층에 해당되는 공유 면적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화 부분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용적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40%지만 플러스 공유 면적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 통상적으로 100%, 120%, 많으면 140%까지 돼요. 실제로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40%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전용 면적에 한정돼서만, 그리고 공유 면적에 대해서는 얼마큼을 늘려도 거기에 40%에 대한 그 부분을 늘리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공유 면적.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게 반성 호수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약간 허가상을 조금 오버해가지고 한 그런 사례거든요. 피로티 2계층을 띄고요. 위로 2계층을 올려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냐면요. 이거거든요. 이게 호수 아파트인데요. 마포에 있었던 호수 아파트인데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문이에요. 이게 밑에 차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펜스입니다. 소음차단. 이 높이가 2층 천장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은 한가변이 안 보여요. 전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차단막 여기 소음 차단막 있잖아요. 여기가 1층 바닥이 된 거예요. 이 높이가. 이 계층을 피로트를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위로 이 계층을 올려버렸어요. 이것도 허가가 났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토부에서 절대 이렇게 안 해줘요. 피로티를 너무 높이라고 했어요. 이 계층을 했다 했죠. 한 계층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법은 뭐였냐면 피로티를 이 계층을 띄우든 3계층을 띄우든 피로티를 하면 그만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있지 2계층 이상을 하지 말라는 1계층만 하라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허점을 풀고 들어가고 시민들 통과시켜가지고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취소될까 봐. 이거 착공 들어간 다음에 이거 오픈했어요. 이렇게 해서 피로티 2계층 이게 수치죠. 실제로 그런 이번 사례인데 이 수직 중심은 그 뭐죠? 송파에 있는 거 한 군데나 있다고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게 원래 밤섬 아파트가 밤섬 현대 호수 아파트가 요만했었어요. 근데 이쪽에 빈 땅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됩니다. 지금은 별동 직책이 가능한 거예요. 빈터가 있으면 별동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분양할 때 쓰는 거예요. 일반 분양할 때. 이걸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이거 제가 원래 오기 전에 실제로 그 설계 사무소에 이거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계획을 뽑아라.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좀 대한민국에서는 좀 큰 애로 좀 예의적으로 있는데 부탁을 했더니 설계 계획을 뽑아서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 토대로 하는 건데 저희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324.04%예요. 현재 용적률. 이건 도서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165%. 여기는 165%를 설계계획으로 뽑으니까 그게 저희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파트 314.04%니까 이 아파트가요. 용적률이. 근데 요거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165%의 용적률을 더 해야 돼요. 설계계획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480%, 490%가 됩니다. 490% 받으려면요, 준주거가 500%이거든요. 그거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임대 아파트도 안 짓고, 기부차를 10%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만큼 받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이게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법이 강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이 강화되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규제를 받으니까 좀 내려가겠죠. 손해를 보겠죠.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소유주입니다. 재건축일 때의 얘기입니다. 현행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한 100% 정도 안 해준다고 쳐요. 100% 정도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그 완화해줬을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 100%를 재건축일 때 100%를 용적률 완화를 해주면 거기서 50% 정도는 공공성 확보로 가요. 아시겠죠? 임대 아파트를 짓든지 도로를 더 크게 주변 도로를 더 크게 하든지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을 더 확보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만약 100%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347%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00%를 더 준다고 해도 다 그냥 한다고 해도 아무 조건 없이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운명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이 확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 아파트만 이쁘게 봐가지고 야 너희 용적률 한 600% 이상 줄 테니까 재건축해. 이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해줍니다. 근데 아마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재건축을 지금 현행법에서 했을 때는 247%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 247% 받게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급법을 적용받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324%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용도는요? 지금 살고 있는 평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247%가 지금 우리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이겁니다. 324%.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 예, 재건축할 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띄어낸 건 다 띄어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와요. 2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100%를 용적률 더 완화를 시켜준다고 쳐요. 이번에 완화를 뭐 시켜준다고 하니까 뭐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100%더 됐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350%잖아요. 리모델링을 현행법으로 해도 489%예요. 그 차이만큼 연적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 부담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 요 지금 현행법상 요대로 하게 되냐면 250%밖에 안 되니 324%니까 70%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면적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줄여야 돼요. 줄여서 지어야 되는데 1:1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 분양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집을 짓는 거 사업비, 공사비 이거 다 누가 부담해요?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물론 집에 대한 평면은 잘 나오겠죠. 현대식으로 완전히 지하도 전체가 뭐 파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평면이 되고 다 최신식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집 자체의 면적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약 한 2평씩 줄여야 돼요. 줄여서 지금 30평이니까 28평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플러스 사업비 다 내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리모델링이 필연적이다. 운명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사실 요즘 그때는 운명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행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리모델링이 답이 없어요. 여기 이제 여의도 강남 아파트에 41년 된 거, 18년 됐잖아요. 지금 43년 됐습니다. 이 시름 나왔어요. 이 기사에 나온 건 다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통과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걸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서 그러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따져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쪽에서 지금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 서울형 아파트를 지금 3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에 문정시형 아파트하고요. 신도림 쪽에 가면 신도림 우성 1차, 2차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형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동의서 양식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설계 이제 개요입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이게 키워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보실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토대로 해갖고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했다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뽑아서 달라고 하면 나중에 뽑아서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이게 잘 안 보셔가지고 좀 그러실 것 같아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앞에 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전과 이쪽이 전이에요. 요 색깔 있는 부분은 후입니다. 리모델링 지금 전후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옆면적. 여기 전체 옆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옆면적 차이가 많이 나죠? 약 11만 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43이니까 밖에는 9만, 35 정도 되니까 35. 약 한 8만 평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8만 평. 평방미터 아닙니다. 이거 평입니다. 평방미터로 치면요. 이건 11만 5,600이고 이건 14만 2,900. 약 3만 평방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더 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운전이 324.04%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띄워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나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489.08로 바뀝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그래서 165%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용적률이. 규모는요, 7개동 최고 20층, 783세대예요, 현재. 여기 아파트가.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0개동 최고 21층에서 900세대. 자, 이 21층이 된다는 거를 제가 뭘 기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있는 지금 아파트들 있잖아요, 동들. 거기 1층을 다 띄웁니다, 피로트. 그리고 위로 한 층을 증축을 해요. 그 다음에 동수도 늘어났죠. 10개동이 됐잖아요, 그죠? 세개동은 여기에 어느 공간이건 거기다 별동 증축을 했을 때를 가져가는 겁니다. 사업성 분석은 설계를 직접 가서 띄어서 이걸 갖다 앉혀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계를 떠서. 그 자리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10개도 이런 것도 좀 가상 수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법으로 허용하는 면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네, 이 단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할 겁니다. 그 별도 공간이 어떤 저거 안 되는 거나요? 별도 공간이 없으면 동과 동 사이에 어떤 공간들 있죠. 이런 데의 면적을 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평 증축일 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수직 증축 적용을 안 했습니다. 수직 증축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여기 같은 3계층을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수직 증축을 하려면 15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전성 검토라는 걸 2번을 받아요. 근데 안전성 검토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수직 증축. 안전성 검토에서 통과된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송파 성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264세대짜리. 그게 2동짜리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하가 매트 기초예요. 지네력 기초라고 하고요. 통기초 아시죠? 일반적으로 할 때는 파일을 막 박아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죠? 그렇게 하고 거의 건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송파 성지는 이 기초 자체가 파일 기초는 여기서 파일이 이렇게 박혔으니까 이렇게 파일을 쭉 박아가지고 위에다 기초를 이만큼 했잖아요. 송파 성지는 이게 아니고 밑에가 돌이에요. 파일이 안 박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기초를 이만큼 두껍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 직출해서 내려오는 전단력을 이 바닥 전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성 검토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트 기초로 된 아파트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시공사들. 거기는 수직 기축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파일 기초는 안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자, 파일 기초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에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 여기에 파일을 이렇게 박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공사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파일이라고 해서 이 정부살대, 그죠? 정부살대 같은 거를 다 여기서 땅 쳐가지고 박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 딱 가서 이 힘에 더 이상 안 내려갈 때 이제 때려 박잖아요. 그러면 정부살대 같은 게 이만큼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요만큼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밑에 기초가 밑에 그 다 때려 박았을 때 끝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는 구릉지에 있는 돌 거기에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거기에 파일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에 있는 거는 위로 많이 솟아 있겠죠. 그럼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낮은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에서 힘을 받으면 이 파일이 여기 파일에 만약 힘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파일이 미끄러지면서 밑에 있는 걸 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품 아파트 상품백화점은 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게 건설기술연구원 유창식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핑퐁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해줘. 책임지기 싫으니까. 너희가 이거 괜찮다고 해줘.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국정에서 이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야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 너희가 한다고 해줘. 그럼 우리가 너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게 저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언제 결론을 줄지 제가 봐서는 수익 지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수익 지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평직출 옆으로 늘리는 거. 이거는 지하 기초부터 새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 올라오니까 그거는 뭐 밑에 안전성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부터를 한 번만 받습니다. 수평직출. 수직직출은 안전성부터를 두 번 받아요. 그 안전성부터 받을 때 2차에서 무조건 걸려서 스톱되어요. 분당이 전부 다 그래서 스톱되어요. 하나도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5개월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합비만 엄청나게. 1년이면 아마 조합 운영비가 한 뭐 2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날라간 거예요. 그냥. 조합부터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바꿉니다. 수직직출에서 수평. 한솔 오단지가 지금 수평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지금 현재는 0.95대요. 법정주차가. 0.95대. 한 대가 채 안 됩니다. 세대당.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 정말 애지간하면 차 2대는 다 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은요, 아파트가 조금 뭐 저기 했어도 뭐 해도 사실 주차가 좀 확실하면요, 아파트 가격이 좀 그렇게 밑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상당히 아파트 가격을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 심의를 이제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들어갔는데, 세대를 이게 0.35대인가 돼요. 세대당. 강남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0.35대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할인 맺힌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무조건 1.5로 해. 그래서 1.5를 계획을 해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1.5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하 주차를 하나를 더 봐야 돼서 1.3대를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들 중에 국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 이걸 왜 1.3대를 해가냐.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1.5대로 하면 지하 1층을 덮어야 되는데 지하 한 개층 덮어하게 되면요. 실제로 어느 면적당 뭐 가늠 잡아서 한 뭐 300세대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공사비가. 지하 한 개층을 덮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가성비가 안 좋으니 그래서 1.3대만 했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3대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왜 1.3대를 한 대로 그냥 맞춰라 이러더래요. 집값 올라가니까 주차장이 넓어지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강남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요 힘이 들어가면 주차 대수를 무조건 많이 확보하라. 1.5대 이상. 서울시 힘이 들어가면 야 1.5대 이상으로 해와. 거의 뭐 반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1.3대로 해와? 한 대로 해와 이런 거예요. 집값으로. 지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차 대수가 1.5대 세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거예요. 이게 평균치를 계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달라질 수 있고요.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왜 추정치 되면 저희가 요 아파트가 언제
사업계획 승인받을지 몰라요. 그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소유주들이 정말 확신해가지고 100%가 그냥 한 방에 딱 해가지고 막 동의해가지고 입찰시장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더 빨리 되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추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1억 6,300 정도, 그러니까 1억 6,500 정도를 가지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40평형대로 바꿀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실거래가가 9억 6천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건 KB 국민의 시세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9억 6천에다가 1억 6천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11억 정도 되죠? 네? 11억. 자, 그럼 11억을 가지고 이 주변의 아파트 새 거, 좀 새 거, 오래되지 않은 거, 40평대를 살 수 있는 나옵니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못 사요. 절대 못 사죠. 절대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게 된다,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못 합니다. 리모델링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뭘로 받냐면요. 25%를 내 집을 짓고요. 15%를 일반 분양을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 분양 수입이 여기 보시면 34평형하고 25평형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117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1270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나와서 이 일반 분양 수입을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그 액수를 까는 거예요. 까서 그렇게 했을 때 1억 2,300 정도 나갑니다. 1억 1,500 정도. 뭐 넉넉 잡고 1억 7천 잡으시면 됩니다. 1억 7천이면요. 여러분들 집 리모델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들어요. 30평 달라. 아예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들여서 아예 이 단지 그냥 거꾸로 그냥 완전히 엎어가지고 재개발 해가지고 싹 갈아엎어가지고 정말 최첨단 아파트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 집만 가서 인테리어 해봤자요. 절대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단지 전체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아시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다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KB 국민의 시세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세를 다 선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낮죠? 평당 가격이 3,200밖에 안 되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일단 3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주변 시세.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를 비례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비례해가지고 수익률이 적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요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4,100이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198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98세대하고 우리는 리모델링 하면 한 1000세대 되는데 200세대짜리하고 1000세대짜리하고 똑같은 평수가 가격이 같나요? 틀리죠?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센트가 이거하고 비교해. 자,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여기 수익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괜히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상한, 나중에 저희 사기꾼 소리 들어요. 이게 안 되는. 보수적으로 잡아요.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는데 이걸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그러다 나중에 실제로 까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믿질 않아요. 그래, 이게 공감대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맞아 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다 이렇게 얘기가 돼 생각이 들어야지. 여기서 이겁니다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하면요 갭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저기 아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항상 보수적으로 가져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볼수록 사업도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저 차익이 생긴다 그런 뜻이네 그러면?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많이 생깁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거는 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쉬었다 하시죠? 너무 힘드시네요. 아니 올라가고 저희도 이제 집에 가서 다음번에 필요하시죠? 이게 이제 호사 같아요. 이거 이제 사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업 추진제를 3억 5천원인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수지치였습니다. 위로 밑에 이게 지금 피로티를 띄우고 이게 지금 수지치. 그러니까 1층부터 한강이 조망이 되는 거예요. 1층. 그래서 그냥 전체 100%다 동의합니다. 90세대짜리 다 동의해가지고 마포구청에서 그냥 내준 거예요. 허가를. 그냥 손쉽게 그냥 받은 거예요. 왜? 반대자가 없어요. 거기에 컴플레인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이 하자를 거진 사람이 없으면 빨리 좀 붙여요. 근데 자꾸 가서 구청 가서 정말 그 담당자 괴롭히고 이게 무슨 리모델이냐 재건축이지 이러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가는 자꾸 길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근처에서 최고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연예인이 좀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연예인, 아이돌 출신들이 여기 좀 많이 살아서 많이 여기로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런 얘기. 자, 재건축과 달리 이번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매매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자, 볼게요. 이게 문적 시험 아파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16세대. 내가 여기서 뭐 사업 추진제를 3억 8천원인데 조합사이고 6억 되고 시골자산이니까 6억 3천이 되고 지금 안전자 시세가 7억이고 지금 현재 이게 2월이잖아요. 2월.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이죠. 지금 얼마? 7억 5천. 실제 7억 5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네이버에.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땀을 쳤어요. 자, 지금 여기 공사 들어갔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집 그대로 있어요. 다만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다운이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분담금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채권하는 사람. 그러면 벌써 1억 2천 더하면 4억,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억은 그냥 번 거, 지금 그냥 번 거예요. 그거 다 내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제가 말로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문적 시험 아파트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17년 2월달부터 19년 9월달 8월 19년 말까지 됐네요. 자, 요거는 문적 시험 아파트예요. 문정되어 있는 시험 아파트. 이거는 리모델링을 저희가 추진했던 그 단지예요.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이것도 15년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냥 추진이 안 됐어요.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되게 더 내분이 생겼어요. 안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좀 한 겁니다. 추진위원들끼리. 추진위원회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밥그릇 싸움을 했어요. 그 바람에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바람에 추진이 지진이 되거든요. 그때 또 나라를 좀 볼게요. 똑같은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이걸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입지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매매량이 이렇게 많았어요. 매매가 많다는 건 뭐를 얘기하죠? 호가가 높아지는 거죠. 호가가 높으면 뭐가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매매가 많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만, 그럼 여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 문적시장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마을버스를 타고 두 구정거장을 가야 여기가 나와요. 문적시장은 바로 길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지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모르겠어요. 목동성 2차. 목동에 가면 우선 2차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도 이분들을 추진하는 용적률이 워낙 높아요. 여기는 매트기촌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쉽게 해서 통기초예요. 바닥이. 그래서 수치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자, 사업 추진에는 4억 7천이었어요. 아파트가. 사업 추진에 6억 5천. 조합설립 땅에서 6억 7천. 조합설립 예정. 지금 조합설립 났습니다. 이번 달 3월 13일 날 인가 떨어졌어요. 7월 13일. 지금 얼마냐? 8월 6천. 9억, 지금 9억 가까이 됩니다. 호가. 근데 질문 하나. 네. 지금 2017년에서 20년 사이는 사실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 시세. 네, 맞습니다. 그거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사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이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거 목동우선 3차, 목동 3차 아파트고 목동우선 2차예요. 자, 아까 말씀하신 가격은 뭐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쳐요. 그거는 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매매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띄엄띄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여기 훨씬 더 많이 상향이 올라왔다. 이런 의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 100원이 올라가면 150원이 올라가요. 극단적 비교를 하면 호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시기. 그래서 요거를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 시기에 맞습니다. 뭐 저희 집도 거의 뭐 다운됐는데요.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거의 다 다운이 됐죠. 육박했죠. 저 52% 올랐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뭐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락산이 1차 이 아파트 아까 2064세대짜리입니다. 이 아파트도 보시면 5억 4천, 8억 2천, 10억, 12억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것도 똑같아요. 2064세대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이 매물이 이게 사업 설명한다 보니까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호가 올려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양을 못 받아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지금 또 뭐가 또 가능했죠? 조합 설립 전에 2년 동안 살았어야 되죠. 2년 동안 실제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또 첨부가 또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일단은 이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분양을 못 받으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고 올라갈 수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재건축이 되면 내가 저 아파트 살지도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현금 청산 받아요. 소위 얘기하는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근데 리모델링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 집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 소유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쉽게 해서 101동 101호에 사시면 내가 리모델링 한 후에는 101동 101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난 1층 여태까지 몇십 년을 사는 여기서 몇십 년 사는데 1층이 너무 싫어. 근데 저기 보니까 그냥 옆에 보니까 별도 기출해갖고 옆에 새로 짓는데 저기 뷰도 좋고 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 절로 가고 싶어. 자, 그거는 아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에 주택법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하위법들 있잖아요. 세법. 세법에서는 이걸 매매로 볼 것이냐. 요런 그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행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분당에 있는 한솔 5단지하고 느티마을 3사단지, 무지개마을 5단지. 여기가 지금 선행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2차 안전사 검토 그거 통과를 못했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바꾸면 바로 이제 아마 거기 진행할 겁니다. 거기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수익이 안 생긴다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저렇게 해도 우리한테 수익이 괜찮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그 추진하시는 분들, 그때 조합에서의 선택입니다. 근데 법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조금 설명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현재 21층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직 김수형이잖아요. 자,
이 밑에를 피로티를 하고 위로 한 개씩을 올리는 거는 수직으로 안 봅니다. 그거는 국토부의 지휘의식까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필로티가 있고 바르게가 1층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1층부터 하는 거니까 2층부터 필로티 바로 위에. 그러니까 피로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단지의 사례를 보면 피로티 위치 지금 현재 기존의 피로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리모델링 하다가는 위로 이제 한층 올리잖아요. 그래서 필로티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101호에 산다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부터 이게 20개가 되는 건지 21개가 되는 건지. 피로티 포함해서 21개가 되는 거예요. 20층짜리면. 그러면 그냥 20층이네. 생기는 게 그렇죠. 결국은 20층에 피로티를 빼면. 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전북 방향에 일조권이 걸리면 다른 단지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공업적이기 때문에. 네. 전북 방향에 일조권이 걸리면 그 라인은 일조권이 걸리는 그 라인은 위로 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직지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피로티도 못 올려요. 못 올린다고 해요. 족발에 이쪽 걸리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다른 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1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족발에 일조권이 안 걸리는 그 라인들 있잖아요. 호수들. 백일동이 걸렸다. 백일동이나 백일동이 걸렸다. 백일동에 1호 라인이 걸렸어요. 그러면 2호, 3, 4, 5에서 적절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가. 했을 때 가능한 거는 피로티로 가는데요. 가능하지 않은 거는 그대로 피로티를 못 띄우거든요. 그러면 그게 1층 101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그러면 올라가서 102호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103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러한 내용으로 해갖고 전개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는 사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생겨서 이 지금 동의율이 한 어느 정도 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데는 이게 관심들이 많나요? 저희가 고도관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도관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질적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요. 추진위 주체가 추진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드려요. 뭐 동의서 양식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리는데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추진위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언제 해야 되냐? 이 추진위가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자 선정을 해야 돈이 생겨요. 뭘 받냐면 임차보증을 받으니까. 그러면 임차보증에서 그 돈을 가해줘야 돼요.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저희가 쓴 비용은 매몰 비용처럼 그 조건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돼야죠. 서로 뭐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들이 어느 정도 보여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 긍정적이니까 신호가 일단 들어오면 설문지를 제가 하는데 실상 그 설문지를 소유주들한테 다 이게 전달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주소 파악이 안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해요. 등기부등본사에 있는 주소로 다 보냅니다. 주소 파악이 안 된 거는. 하지만 실거주 지역을 아는 데는 거기를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다 일단 그 명부가 확보돼야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부가 하나도 없어요. 소유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홍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찾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가 전세율이 한 26%라고 하더라고요. 예? 26%. 26%가 전세율이다 이거죠. 네. 대부분 다 7대3 정도 되거든요. 네, 조금 단지가 크고 좀 저기 한 럭셔리한 데는 그렇고요. 조금 작은 데는 뭐 반대로 30%가 주인이 살고 70%가 뭐 전부 외부고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여기 위치가 나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거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70% 이상이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 거주가 70%, 그러면 외부의 그 30%가 그 주소를 찾는데 내부의 70%가 어떻게 해서 내부에 사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파악해서 저희 저기 입주민께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가 전세율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다행이가 기비는 없다고 하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이렇게 반대 현상이 비롯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기 땅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70%가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 추진에서도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죠? 제가 1311세대 하는데 명부 파악 다 되고요. 설계 결정되고요. 설계랑 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번 하고 그래서 그 단계로 갔을 때 소위 해서 아웃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OS를 투입해서 이제 복지적으로 거둬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추진위가 주최를 해서 50% 받게끔 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비용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추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해당 서류 같은 걸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책자도 만들어 드려요. 책자도. 그래서 그게 먼저 뿌려져야 돼요. 소유주들한테. 맞아요. 그거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책에서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 책자 있어 하나 그거 안 해봤죠. 요건 아니죠. 아 그거 말고요. 이게 가방에 하나 있는. 이게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직접. 저희가 이제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 리모델링 동의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자에 수록되는 게 조합규약이에요. 조합규약을 먼저 추진해서 결정해서 그게 뿌려져야 그거 난 후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먼저 받으면 흠결입니다. 흠결. 그건 소송을 무조건 쳐요. 왜냐? 동의서 양식상에 주택법에서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있는 게 조합규약입니다. 조합규약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조합규약에 동의를 받으려면 조합규약이 먼저 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먼저 저 동의서부터 써주고 나중에 조합들을 거기에 동의한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등기로 보냅니다. 소유주들한테. 자, 파악된 거는 파악된 주소 보내고요. 파악 안 된 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 있죠? 거기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반송해서 거기에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유가 있어요. 이사가 집이 없어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데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외부에 이제 소식이 안 났던 분들도 우리 아파트 여기다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 뭐 하나보다 그럼 관심 있었거든요. 전화가 오게 돼서 요상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 좀 도와달라. 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기가 뭐하면 내가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달라. 좀 읍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주소를 파악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50% 받고 난 이후부터 50% 정도가 거치면 40%에서 50% 그 사이가 정도가 되면 여기 명부가 한 80% 정도 확보가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70%만 받으면 일단 조합설립을 하거든요. 조합설립을 하고 나면 어쨌든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에 뭐 세를 놓은 사람은 이것도 세를 또 바꿔줘야 되고 뭐 하고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조합설립 또 오게끔 돼 있고요. 이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자 50% 되고 난 다음에 동의서를 지급하게 되면 여기는 뭐 8m니까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50% 길어야 2달 정도. 50%
50%도 쉽지 않아요. 50% 쉽지 않고요. 30% 정도 거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 그래서 저번에 그 유선사업 통화하셨을 때 그 놀이터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놀이터보다는 극장 같은 데는 지금 전혀 그 온천 봉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렉스도 빌려서 하고 그러거든요. 코렉스 잠실에 있는. 이거 근처는 여기 뭐 네. 하천동 극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극장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뛰는 그것 때문에 아마 배관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사업 설명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요. 여기 공터가 있으면요. 공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터에서 설치해가지고 있습니다. 고덕 안암에서는 저희가 공터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의자 딱 깔아가지고요. 거기서 했습니다. 사업 설명. 그게 훨씬 낫죠. 네? 그게 훨씬 낫죠. 네. 그거는 바깥이기 때문에 여름이고 땡볕이 많아서 저녁에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은 낮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해봤자. 밤에 해야 돼요. 왜냐면 비 프로젝트가 보이질 않아요. 낮에. 그러면 퇴근하고 뭐 이러면 8시 7시부터나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아까 보여준 제가 했던 대로 동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어필을 해요.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길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동영상 또 많이 나와요. 설명이 잘 돼요. 그렇게 저희가 가락상경 할 때는요. 그 금남교회라고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때는 막 빌려줄 때 우리 이거 코로나 발생 안 했을 때인데 그때 했는데 거기에 1200명이 들어오는 데인데요. 거기가 꽉 찼어요. 2064세대니까 뭐 부부가 손잡고 왔어도 한 600세대 정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꽉 찼는데 거기서 동의서가 300장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설명이 딱 한 번. 그래서 그걸로 해서 탄력받아가지고 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70%가 거쳤어요. 그래서 창립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 대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애지간하게 큰 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장소를 했는데 잡았어요. 코렉스를 잡았는데 10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어떤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 시기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에서 이때 투입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감이 딱 옵니다. 여기는 이때쯤 투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두들기자 하면 그때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렇게 일단 27년 차니까 딱 하기 좋은 때잖아요. 네? 27년 차거든요. 27년 되면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오도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재건축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집이 아파트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용적률이 높잖아요. 재건축은 솔직히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노후화가 되고 그때 거리도 막 바뀌어요. 안전진단에 어떤 점수를 주는 그 자체가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 아파트 이거 안 돼. 리모델링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재건축해야 돼. 근데 재건축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법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요원하게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아파트가 슬럼화 되겠죠. 그러면 자꾸 외부에서 여기 가격이 싸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다른 데로 갈 것이고 외부에서 아무래도 좀 그 수준이 조금 그 부의 수준이 조금 저기 하시는 분들이 이리로 들어오겠죠.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슬럼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건축 하나라도 못해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강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시프트. 아예 서울시에서 다 사가지고 임대아파트 다 샀어요. 아실 거예요. 신림동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앞에 상가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어쨌든 이렇게 가통하고 있고 또 무용구 서울광역시나 쪽에 주차장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안에 보면 유치원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이쪽도 다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그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게 다 동의를 한꺼번에 다 얻어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되게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격이 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일단 조합 설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명히 쓰지만 이거는 주택 리모델링이에요. 주택 리모델링. 이 명칭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상가조합이 아니에요. 물론 걔들이 같이 와서 하면 좋아요. 여기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상가랑 그쪽에. 근데 그걸 미리 꺼내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쪽에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야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제 야 영업보상권 줘야 돼. 권리금 줘야 돼. 상가 권리금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임대에서 상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딱 그래서 아예 우리 제청할 거예요. 제청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용부분 이렇게 겹치는 분야 이런 거는 다 정리해요. 맞춰서 거의 맞춰서 해줘요. 상가 부분에 그거는 다 정리를 해줘요.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죠. 그거 안 해주면 뭐 아파트 주택만 조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게 되잖아요. 상가 저 있는 자리에서 부시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어요. 공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면적만큼. 근데 상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과 그 상가를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면 110%까지만 해줘. 10%를 더 줘요. 지금 면적이 연면적이 100평이다 하면 110평까지 질 수가 있어요. 10%밖에 안 줘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네. 예,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 없고요. 예. 그래서 상가하고는 항상 리모델링은 그냥 제쳐입니다. 그리고 이건 판례도 나왔어요. 판례도 나왔죠 이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해서 거기를 구분되어 해서 동의를 안 받으면 그거는 제쳐갈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상가 오히려 상가는 지켜버려야지 이득이지 꼈다만 불편만 생기겠군요. 예, 끼면 조금 불편하시죠? 저는 나중에 많이 불편하시죠. 그분들에 대한 그 손해보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그들은 이익을 원할 건데 이익을 받을 만한 뭐가 없잖아요. 10%인데 뭘 해갖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주하잖아요. 그만큼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수도만 있으면. 3년 동안 장사 안 되고 다 망하지. 그러니까 그 영업보상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상가보다 좀 머리 아픈 게 나중에 한번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그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서울의 상황이 애가 없잖아요. 좀 다 애를 안 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치원이 애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아마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유치원에 여기 말고 지금 제가 드린 거 있죠. 거기 똑같은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왜 이래 더 적극적이에요. 왜 안 되니까 처음에 그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네, 하면 돈이 장사를 일정을 안 해도 돈이 생기는데. 그렇죠. 하나 이거 없죠. 그것도 먼저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절대 먼저 가서 하시면 자충수를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애가 달아요. 우리 집은 어떻게 줄 거야? 문정시험도 그런 문정시험도 그게 있습니다. 똑같이 유치원이 딱 아파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와서 동의서 써서 내주시면 이게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위에서 돌덩이 떨어져가지고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가 많이. 그 주변을 싹 펜스를 치고 이제 진행을 하긴 해요. 하는데 그 통로도 만들어주고 해요. 정이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이게 좀 미수가 있는 게 그 밑에 지하를 통으로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있으면 그 밑에는 못 파거든요. 그럼 거기 하나의 그 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하를 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문득 쏟아 있는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실제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합에서 사들이던가 아니면 그거에 합당한 만큼 이쪽에 지어주던가 어느 사이드로 빼서 더 좋은 위치에 지어주던가 확실하게 그러한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탁탁탁 내가 생각했던 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주택법에서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법에 준용되나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을 준용을 받는데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 하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우리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 내용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발기를 하셔가지고 발기이 되셔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그래갖고 하는데 절차상 보면은 가급적이면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좀 한번 받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니까 주택법에 적용하는데 임의단체예요.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설립추진위원회 뭐 위원장이라든가 임원이 명령이 되어야 한다거나 감사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정상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신고되는 것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감사님, 이사님 뭐 그러시면 추진위원님. 근데 대다수 그냥 추진위원님, 추진위원장님 이걸로 끝납니다. 굳이 거기에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감사라는 분도 뭐 새로 쓰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랑 이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분들이 이제 그럼 우리도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우리한테 의견을 딱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추천해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추진위원장하고 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들이 되고 동대표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훨씬 더 빨리 가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를 갖다가 누를 수 있으니까 여기 저 관리 주체를 누를 수가 있으니까 관리소장 쉽게 해서 관리소장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되겠죠. 뭐 현수막을 걸어도 더 크게 걸을 것이고 뭐 하자도 안 걸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각 세대에 홍보물을 띄워도 뭐 하다못해 여기 저기 경비아저씨를 시켜가지고 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은 안 하죠 그거. 경비아저씨 시키면은 요즘 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그게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들려서 간다. 정말 힘듭니다. 현수막 하나 걸려고 해도요. 하루를 못 버팁니다. 신고 들어가서 바로 뛰어야 돼요. 네,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많습니다. 그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네? 그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럼? 그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추진했던 분들이 뭐 어떤 사회에서 또 다 물러나고 또 다른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건 뭐 무슨 큰 이건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상황이 좀 험악해지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문정시현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기존 사람 왜 물러나고 왜 새로운 사람 들고 와요? 그건 이제 뭘 잘못했다. 이 뭐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이쪽 그 사람들을 비토하는 디스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어떤 흠집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딱 거는 거예요. 야 너희 어느 업체를 했는데 그 업체에 야 너희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커넥션이 있구만. 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믿을 수 없어. 너희 다 물러나.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쌓이고. 그럼 입대위에서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잘 넘어가려면 어떤 뭐가 있어요? 저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회장님, 그래서 다른 단지들은요 이게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입주자 대표들이 반대하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 추진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은 연령대가 조금 낮아요. 그분들은 직장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여기 추진위원회 한다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밥은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 많으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젊은 분들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대다수가 보면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냐는 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입주대표회를 싹 전부 다 네타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카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서 각 동의 동대표로 나가게 돼요.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 얘기 해놨어요. 나서는 분들이 없죠? 진짜 힘듭니다. 그 배치하기. 동대표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리모델링 해갖고 여기 입주할 수 있을래나. 그랬던 분들이 다 들어올 때는 악수하고 고맙다고 한 그게 대표적인 데가 당산평화입니다. 정말 당산평화였습니다. 결과는 좋죠.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결과하고 가기 전까지가 이제 서로 이해 타산이 안 맞아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이 정도에서 끝날까요?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 피디전에 사실 저희가 조금 그러고요. 이게 사진 저는 사진 좀 네? 사진을 좀 제가 찍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찍었는데.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때. 필요한 몇 개만 찍었어요. 아니 좀 핵심적인 것만 몇 장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못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이게 이렇다 이게 저게 이렇다 막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드리는데 추정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 다 틀려져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미지적으로 된 거를 저희가 뿌리면 이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여기 진행하게 되면 정비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바로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업설명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팩트가 나와요. 그때 좀 별동 중축 말고 수평으로 중축했을 때도 일반 분야 아니라 네. 제가 저쪽으로 해서 슬퍼를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제가 18글씨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 동이 여기 이밖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별동 수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 옆으로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동이 진출을 한 거예요. 아까 저렴하게 40% 할 수 있다 했잖아요. 20%만 진출을 한다는 거죠. 20%. 했을 때도 이렇게 커져요. 자, 평소에 커졌죠? 그러면 그 남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별도집도 있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능한 데가. 그러면 밑에는 그러면 이게 다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가려면 이거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가려면 만약 여기 담이 이렇게 있다. 여기를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필트가 있잖아요. 필트를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3분의 1인데 그거를 이제 동의물이 있고 의결권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공동주택 관리계약 아니고 집합금을 소유라는 공유거든요. 거기에 의결권이라는 의결권이 뭐냐면 대지 지분에 따라서. 근데 여기 크기가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동별 2분의 1, 전체 3분의 1이 그것만 충족되면 조합생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보면 그렇게 하면 서류상의 하자가 하나라도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당히 해주니까 더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70% 가까이 받아서 오신 김에 잠깐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대표 하는 그것도 잠깐 얘기하고 잠깐 얘기하면 그냥 바로 가시려고? 네, 뭐 얘기하시면 네, 잠깐 가시고 우리끼리 필요한 걸 좀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또 그렇지. 지시에 필요하면 이제 뭐 설계 불러서 어떻게 안치가 정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탁구대 게임 좀 11대 9, 11대 9 아주 탁구 게임 보는 거저 숫자 여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업을 여기가 탁구장인가 보죠? 여기가 탁구장인가 보죠? 탁구장. 여기가 탁구장. 네, 탁구장. 예, 저는 이쪽부터 계속 살고 있었는데 7, 8년 정도는 계속 그냥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잘 몰랐어요. 와이프는 다 서울에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모이면 처음 알았어요. 탁구장인지 몰랐고. 그래서 그럼 탁구대에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올라가서 머리 몸에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올 봄에요? 이게 여기가 원래 기계실에